이번 주 안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제 주치의의 이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목숨값이 고작 500만 원이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했던 건 내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정도면 집에서 쉬면 돼요. 어머니, 저희도 빠듯해서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전화는 끊겼고 병실엔 고요만 남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어가도 그들은 나를 차갑게 외면한다는 것을요. 제가 500만 원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던 그 순간 제 딸은 시부모님과 함께 갈 수천만 원짜리 전 세계 크루즈 여행 티켓 4장을 끊고 한껏 들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같은 시간 그 아이들은 삶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아 기른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타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절망 끝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인생 이막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69,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39살 이후 제 인생은 늘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손끝이 찢어져 피가 나도 실을 꿰어 넣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손끝이 얼어붙은 채 미싱 앞에 앉았고 새벽까지 남의 옷단을 꿰매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모조리 딸 지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사위 제역의 첫 사업 실패를 막기 위해 적금까지 깨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어. 그들의 말 한마디면 그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급성 담낭염입니다. 담낭이 터지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수술만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 의료보험을 적용해도 선납금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제 통장에 고작 23만 원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순간엔 내 생명값조차 없다는 현실이 참 잔인했습니다. 몇 해 전 사위 사업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 앞으로 드러났던 건강보험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의지할 때라곤 제 딸 지은이와 사위밖에 없었죠. 저는 이제까지 힘들 때마다 적든 크든 자식을 지원해줬는데 저의 부탁을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한대. 얼마나 급한데요? 담낭이 터질 수도 있대. 수술 비용이 300만 원이랜다. 엄마,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진다니까요. 저 지금 바빠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통화는 그렇게 끊겼고 화면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남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단 한 줄의 걱정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수술을.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저도 지금 일이 터져서 그거 맡기도 버거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드는 골칫덩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겨울 바람이 스미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것처럼 매섭더군요. 저는 지난 40년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지은이가 고열로 끙끙 앓던 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약값을 마련했던 일. 결혼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울던 지은에게 제 전 재산을 쥐어줬던 기억.
손주가 태어나기 전날까지 밤을 새워 속사개를 만들던 날들. 저는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 뿐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이유가 겨우 이거였을까? 다음 날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 수술 비용 수납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입원 비용도 지금 밀린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 말이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도 내려놓게 되더군요. 자식들도 등 돌림 마당에 의지할 곳도 없고 살아서 뭐 하나 싶었어요. 죽으라면 죽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남들처럼 가족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일은 제게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쪽에 알림 하나가 번쩍였습니다. 무심코 눌러본 핸드폰 화면에서 바뀐 딸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티켓 4장. 저는 확대해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 여행, 행선지는 파리, 로마, 마드리드. 그리고 그 티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은, 박재혁, 최성우, 유명희. 딸 부부와 사돈 부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이 나란히 써져 있는 티켓을 보니 저는 여기에 낄 수 없는 사람 같더군요. 마치 한 가족처럼 단란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너 다음 주에 여행 가니? 엄마, 그건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병원에 있는데 나는 여행 가서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엄마 병원은 의사들이 오버하는 거라니까요. 엄마 멀쩡해.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건강검진할 때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 그래? 손에 남은 건 차디찬 침묵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 동안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로 전 세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원 수속서를 들고 병원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수술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진행됩니다. 간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제겐 생사를 가르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너무 높고 단단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고 그 어떤 온기조차 느낄 수 없었지요. 짐을 싸들고 로비를 나서려던 순간 낯선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고개를 들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할인이에요. 15살 때 처음 공장에 들어왔던 그 할인이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5살 부모를 사고로 잃고 갈 곳이 없었던 아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공장 문을 두드렸던 소녀였습니다. 숙식도 공장에서 해결하던 어린 소녀였죠. 당시에 저는 그런 할인이의 모습에서 제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고 공장에서 돌아오면 제 옆에 앉혀 일을 가르쳤습니다. 소풍 갈 때는 몰래 과자값으로 돈을 쥐어주기도 했고 기술도 하나씩 전수했습니다. 실밥 뽑는 법, 원단 결을 보는 법, 고급 의류를 만드는 노하우까지요. 그렇게 할인이는 서울에 있는 전문 디자인 대학교에 입학해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간간히 안부를 주고받다가 저도 결혼을 하고 바빠진 탓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사실 선생님 찾고 싶어서 수소문도 많이 했어요. 연락처라도 알아내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안부를 묻지 않는 지금, 그렇게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으니까요. 하리는 수줍게 명함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굴지의 의류기업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재봉 기술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성복 브랜드부터 해외 SPA 기업과의 계약까지 이어지는 대형 회사의 대표로 성장해 있었지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은 제가 알려준 기술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전부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 제겐 엄마도 집도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자녀분도 잘 계시죠? 오랜만에 낯선 장소에서 만난 할인이에게 저도 모르게 속사정을 다 말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병동에 있는지, 그리고 딸과 사위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부끄럽지만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 수속을 하려는 참이라는 얘기까지 모두 해버리고 말았죠. 하리는 제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처지를 듣고 진심으로 속상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술비를 내주겠다는 할인이의 말을 듣고 처음 극구 말리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제 만류를 듣지 않았습니다. 계산 창구로 달려가 카드를 내밀며 모든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내 목숨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하신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할인의 말에 제 눈가가 저릿해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쉬어본 적 없고 남보다 두세 배씩 더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이 아플 땐 아무도 곁에 없다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 나서였지요. 평생을 재봉틀 앞에서 허리 휘도록 일했지만 남은 건 통장 잔고 몇만 원뿐이라는 이야기, 자식들은 병원비조차 못 내준다며 외면했다는 이야기, 외로움보다 서러운 건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이었다는 고백까지. 하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한테도 선생님을 지켜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러다 할인이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청유리 쪽 밭 알아보실 때 제가 같이 갔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거. 오래전에 밭 사무려고 사둔 땅이지. 지금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 쓸모도 없어.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자 할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한층 낮아졌지요. 선생님, 사실 그 땅, 지금 상황이 예전이랑 달라요. 저희 의류 공장 부지가 그 근처인데요. 최근 내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일대가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대요. 저희 공장 근처인데 요즘 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인근 일대를 첨단 패션 섬유 산업단지로 묶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이미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거의 확정 분위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네. 발표가 나면 최소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이에요. 5,000평이면 계산 안 해도 아시겠죠. 500억 원 이상이에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 500억이라는 숫자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거면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 그 땅 가지고 계셨다니. 할인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며 안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그 동네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병실 창문을 때리는 겨울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던 제가 이제 다시 시작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00억 원이라니. 제 삶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뉴스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로또 인생이 어쩌면 나에게도 찾아온 걸까. 믿기지 않는 벅참과 함께 얼떨떨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만큼은 지은이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괜한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전에 이 비밀은 지금 당장은 내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 덕분에 수술도 마치고 남은 입원 기간에도 맘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만 해도 눈치가 보였는데 제 돈으로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값을 치르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간호사들 앞에서도 당당해졌어요. 다행히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만 마음속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병실의 흰 벽은 여전히 낯설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전에 없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는 그 이후에도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 사과를 깎아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지만 정작 가장 보고 싶은 얼굴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심스레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사돈 부부와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딸이 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지은이는 묻지도 않았던 여행에 대해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엄마, 이번 여행 진짜 좋았어. 사실 예전부터 모아둔 여행 경비가 있었거든.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모은 돈이라 다들 들떠 있어서 나 혼자 빠지기도 애매했어.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여행을 계획하고 즐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잔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에는 그래도 약간의 미안함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고 두 손에는 큼지막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지요.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 미안하다고 하려나 아니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백화점 다녀왔니? 응, 이건 시어머니 스카프. 크루즈 여행 갔을 때 잃어버리셨다길래 비슷한 걸로 하나 샀어. 그리고 이건 재혁이 구두. 좀 낡아서 새 걸로 바꿔줬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쇼핑백에서 이것저것 꺼내다가 마지막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줄 건 이거야. 크루즈에서 살 게 별로 없어서. 배 안에서 파는 건데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야. 귀엽지? 작고 자석이 달린 장식품. 가격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000원도 채 안 되었겠지요. 고맙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명품 스카프, 남편에게는 고급 구두, 그리고 나에게는 냉장고 장식품 하나. 그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이번에 다녀온 크루즈 여행이었지만 본론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일하실 일도 없잖아.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아직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은의 눈에는 이미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양원도 한 달에 300만 원씩 깨진다더라. 지금처럼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저번처럼 갑자기 아프면 우리도 힘들어지고 엄마도 불편할 거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 말은 언뜻 들으면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배려보다는 계산이, 걱정보다는 부담이라는 단어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곧 이어 장애 등급 판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장애 등급 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등급만 있으면 지원금도 나오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대.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때 혜택도 많고. 장애 등급.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이미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 아이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봐, 엄마. 수술 안 받아도 멀쩡하시잖아. 의사들 말 너무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 없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파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며 눈물을 삼키던 밤 생사를 걸고 의사의 말을 붙잡던 제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눈빛에도 진심 어린 걱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딸은 앞으로 들 돈과 줄일 수 있는 비용만 속으로 계산한 듯 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더라. 감기 한 번에도 밤새 잠을 못 이루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 아이는 내 마지막을 예산표 위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한 장의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 카드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곧 알게 되겠지요.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인에게서 들었던 그 500억 원짜리 토지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숫자가 이제는 내 이름 아래 적혀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삶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만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그 땅 말이다.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말인데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르니 일부는 팔아서 정리하고 싶네. 전화를 받은 할인은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 법무팀에서 도와드릴게요. 가능하면 등기로 선생님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직접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남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실감도 났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한평생 허리를 굽혀 재봉틀 앞에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이름석 자가 들어간 유일한 재산이었고 죽은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 들어온 날 밤새도록 젖병을 데우던 부엌 딸 지은이의 첫걸음을 응원하던 좁은 거실 그 모든 추억이 벽마다 창문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설령 돈이 급하더라도 이곳만큼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지요.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병문안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 집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세요. 그래야 엄마도 마음 편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딸은 지난번 요양원에 이어 이번엔 집을 처분하자고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 정리 계획을 논의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만약 엄마가 다음에 또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알잖아요. 이제 나도 책임 못 져요. 준범이도 이제 돈 들어갈 때 많고 엄마는 아프면 안 돼요. 진짜야.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아파도 죄가 되는 사람. 그것이 지금의 제 위치였습니다. 혹여나 딸의 말 속에 단 한 톨이라도 나를 위한 마음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500억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나 혼자 어디다 쓰라고.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딸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지은을 이렇게 만든 건 어쩌면 저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 부족한 티 안 나게 하려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주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자금도, 첫 사업 자금도, 손주 교육비도 제 삶을 모조리 바쳐가며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진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이 땅과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에서 익숙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 정보를 지은이가 확인한 것이 분명했지요. 아마 제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알아보다가 제 앞으로 된 토지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아이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거든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걱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탐욕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알아버린 눈빛이었죠. 그런데 토지에 관해 묻진 않고 오히려 요양 등급 판정에 대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엄마, 장애 등급 신청하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하대요. 정부 서류 절차가 복잡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찜찜한 마음에 서류를 가지고 오면 내가 직접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과 재혁은 며칠 뒤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표지엔 장애 등급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고 겉모습은 정부 양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마 얘네들이 별일 없겠지 하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할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토지명에 변경하셨어요? 등기부를 보니 지난주에 이전 신청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찍은 도장이 설마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할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장을 직접 못 받으니까 서류에 찍힌 인형을 몰래 촬영해 똑같은 위조 도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걸로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했어요. 등기소는 신청자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인감 인형과 서명만 일치하면 접수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날 속였다고.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쓰라린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할인은 즉시 법무팀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발과 동시에 명의 이전 절차가 중지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거짓으로 장애 등급 신청서라고 서류를 위조해서 제가 도장을 찍게 한 거였어요. 진짜 필요한 서류는 토지의 명의 이전이었던 거죠. 제가 명예 이전을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건 알았던 건지 다른 서류인 척 제 도장을 받아낸 거고 그 도장 문양을 본떠 위조 도장을 만든 겁니다. 그 위조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등기소에 제출했고 심지어 증여세 신고까지 끝내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조된 도장으로 이뤄진 명의 이전은 무효.
토지는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사문서 위조죄, 부동산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도 마음속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땅만큼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며칠 후 할인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주도하셔야 해요. 저희 회사에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땅이 입지가 너무 좋아요. 임대료는 물론이고 매출의 일부를 지분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빼앗으려 했던 땅을 이제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할인아, 그렇게 할래. 이번엔 내 손으로 내 뜻대로 시작하고 싶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었고 할인의 회사는 제 땅 위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달 임대료와 매출 지분을 받으며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의 대상이었던 토지가 이제는 제 인생 이막을 여는 자산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국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제가 배운 건 용서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재산은 결국 그들의 몫이 될 테니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을 걸을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는 말뿐인 사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행동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인과의 계약에 아이들을 일부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장 운영과 토지 관리 일부를 맡기며 그들이 변화를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아이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란다.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렴.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와 지분 수익은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켜낸 결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엄과 삶의 의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언젠가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그 손을 잡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선택과 제 힘으로 다시 시작된 이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